고려가 망한 것은 1392년 조선건국과 함께 망했다라고 봤죠. 그리고 고려를 반으로 접었죠. 네. 반으로 접은 그 반의 기준이 어디였어요? 1170. 내가 그랬잖아요. 항상 앞에다가 뭘 붙이라고? 성씨를 붙이라고. 무신난이 아니라 무신난의 성씨는 1170년. 이렇게 항상 이렇게 고려 건국 그러면 몇 년이라고요? 918년. 이렇게 습관처럼 붙여서 알아두게 하는 게 되게 좋습니다. 장수왕이 아니라 몇 세기 장수왕이요? 5세기 장수왕. 그죠? 근초광이 아니라 몇 세기 근초광? 4세기 근초광. 이런 식으로 해두면 되게 쉬워요. 그냥 문제가 그냥 바로 풀려. 근초광 딱 문제 뜨자마자 이건 4세기다. 장수왕 뜨자마자 이건 5세기 상황을 묻고 있는 문제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우리가 알려줄 때도 야, 네 이름 앞에 김, 박, 이 이렇게 성이 있지 않냐. 그것처럼 옛날 임금들 앞에도 성씨처럼 시대를 붙여서 알아둬라. 사건명도 마찬가지로. 1126년 이자계문안. 알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해두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이게 문제 풀 때. 그런 것처럼 1170년 무신난 이전을 크게 나눠서 고려, 전기. 기억나시죠? 그림 그려지시죠? 머릿속에? 우리가 다 그려놓은 그림들이니까. 그 다음에 무신난 이후를 고려 후기, 조선건국 때까지 나눴습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고려 전기는 별로 어렵지 않죠? 고려 전기는 다시 성종 이전까지를 뭐라고요? 고려 초기. 고려 초기는 고려라고 하는 나라가 세팅되는 과정이었다. 어떤 모습으로 세팅됐어요? 문벌 귀족 사회로. 그죠? 그래서 그 세팅되는 것을 완성시켜준 문서가 있었으니 최승로의 뭐라고요? 시무 28조다. 어느 임금 때 최승로였습니까? 성종 때 최승로죠. 그죠? 그래서 시무 28조를 통해서 고려가 문벌 귀족 사회로 확립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성종 이후가 되면은 별로 중요한 임금들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자계문안, 묘청은안 이 정도만 알면 된다. 그건 뭐냐? 문벌 귀족 사회의 여러 가지 모순점이 겉으로 노출되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이자계문안은 문벌 귀족 가운데서 특히 왕실과 가까운 외척과 왕실과 싸움이었죠. 그래서 외척인 이자겸을 제거하고 왕실이 불타고, 그죠? 이런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런 일을 겪다 보니까 어디로 천도하자고? 서경으로 천도하자는 주장이 나타났다. 그래서 서경 천도운동은 누구에 의해서? 묘청에 의해서. 이 묘청 서경 천도운동은 개경파 귀족인 누구랑? 김부식과 서경파 귀족인 누구랑? 묘청과의 한판 승부였다. 거기서 묘청이 졌어요. 누가 이겼어요? 김부식이 이겼어요. 이게 굉장히 애석하다고 그랬죠? 사대주의적인 유교 중심주의적인 김부식이 이김으로써 우리 역사가 상당히 많이 찌그러들더라. 반도 중심 역사관으로 굳어지게 되더라. 그 광활한 대륙을 호령했던 우리 민족의 웅지가 사라져버렸다라고 해서 단재 신채호 선생이 바로 이 묘청은안을 조선 1000년 역사상, 조선은 원래 500년이죠. 근데 고려왕실까지 다 합쳐서 고려 500년, 조선 500년 다 합쳐서 1000년 역사에서 가장 애석한 대목이 바로 뭐라고요? 묘청은안이었다. 그때 김부식이 지고 묘청이 이겼더라면 그 옛날 고구려 계승의식, 광활한 대륙을 호령했던 고구려 그런 역사의식이 우리 역사에 살아남아서 아마 일제시대와 같은 그런 치욕 또는 임진왜란과 같은 그런 치욕을 겪지 않았을지도 모를 텐데 우리 민족의 옹혼한 기상이 사라져버린 게 바로 김부식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묘청은안을 진짜 애석해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신채호였습니다. 신채호. 왔다 갔다 하니까 헷갈릴 수 있지만 잘 기억해 두세요. 알겠죠? 고려 후기로 갑니다. 고려 후기. 무신난 이후가 되면 이제 복잡해졌어요. 무신들이 집권한 게 100년이라고 했죠. 1170년부터 1270년까지. 이 1270년이 중요한 이유가 강화도로 천도를 한 상황이었죠. 그때. 그럼 강화도로 왜 천도였냐? 몽고가 쳐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몽고는 언제 쳐들어왔어요? 무신 집권 기간 중에 최후 때 몽고가 쳐들어왔죠. 그게 몇 년이라고 그랬습니까? 1200 보지 마세요. 비겁하게. 안 보고 자고요.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자기를 믿으세요. 1200 몇 년? 31년. 그리고 강화도로 천도온 게 몇 년? 그 이듬해 32년. 그리고 강화도에 갔다가 컴백한 게 몇 년이라고요? 1270년. 그래서 1270년 무신정권이 몰락하고 몽고한테 항복한 이후 다시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환도했죠. 개경 환도. 그래서 개경으로 환도한 이후부터 1270년부터 공민왕 때까지가 원 간섭기라고 그랬어요. 나눠줘요? 다시 합니다. 무신집권기 몇 년, 무신집권 몇 년이라고요? 1170년.
그리고 강화도에 도망간 게 몇 년? 1232년. 다시 강화도에서 돌아온 게 몇 년? 1270년. 그래서 1170년에서 1270년까지가 무신집권기. 그리고 강화도에 있으면서 몽고랑 싸우던 때가 1270년까지죠. 이 40여 년간이 대몽 항쟁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신집권 기간 동안에 대몽 항쟁기가 포함되어 있죠. 됐어요? 그리 그려져요? 이게 상상이 돼야 돼요. 머릿속에서 상상이 돼야 돼요. 내가 칠판에 쓸 수 있지만은 안 쓸래요. 계속 그림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1270년 개경 한도 이후에는 몽고한테 항복한 상황이니까 원 간섭기라고 한다. 직접 지배를 받지 않고 간접 지배를, 간접 통치를 받았다. 됐어요? 그러나 이 원의 간섭을 떨쳐버린 임금이 누구라고? 공민왕이었다. 됐죠? 공민왕. 1351년 공민왕. 상당히 어렵습니다. 공민왕 같은 경우는 외우기가 좀 힘들어요. 1300 몇 년이라고? 51년. 됐죠? 공민왕 이후는 원 간섭을 떨쳐버리고 자주적인 정책을 내세우고 잃어버린 영토를 회복하고 어느 간제를 없애버리고 몽고풍을 없애고 이렇게 반원 자주정책을 추진했다. 누구라고요? 공민왕. 그 공민왕 때 새로 등장한 세력이 누구라고요? 신진사대부. 그죠? 그리고 공민왕 때 특히 우리나라를 괴롭힌 놈들이 누굽니까? 아래에서는 왜구, 위에서는 홍건적. 이들과 싸우면서 새로 성장한 군인 세력을 뭐라고요? 신흥무인이라고 하더라. 됐죠? 신진사대부와 신흥무인 이들이 손잡고 낡은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세웠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했어요. 여기까지. 들어갑니다. 이제 조선 들어갑니다. 조선을 바로 들어가지 않고 우리는 고려 말 상황을 한번 정리하고 가겠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잘 이해집니다. 자, 다시 우리가 공민왕 때의 상황을 보자면 공민왕 때 무신집권기 때 없애버렸던 뭘 다시 부활했다? 과거 제도가 부활되었다. 그래서 없어졌던 과거 제도가 다시 생겨나면서 과거를 통해서 새로 정계에 진출한 누구라고? 신진 사대부들이 등장했다라고 했죠.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신진 사대부들은 주로 원에서 들어온 뭘 공부했다고요? 성리학을 공부한 사람들이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리학. 그래서 고려 시대에도 유교는 있었지만 유교 가운데서도 또 다른 유학인 뭘 중시했다고요? 성리학을 공부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공민왕 때 신진 사대부들이 새로 진출한 선비이자 관리라는 뜻이죠. 대부가. 그죠? 그래서 신진 사대부가 새롭게 뉴잖아요. 뉴 신이. 그죠? 진이 나갈 진이잖아요. 그래서 새로 진출한 선비이자 관리라는 뜻의 이 신진 사대부들이 전부 다 한결같지 않았어요. 지금도 우리가 새누리당 그러면 안에서 친박 있고 비박 있고 나눠져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그러니까 새 나라를 세우고 권문세족을 타도하고 이렇게 그 고려를 무너뜨리자라는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게 누구예요? 나라를 새로 세우자라는 사람들은 둘러엎자는 사람, 정복하자, 혁명을 일으키자. 누구예요? 혁명파라고 했죠. 혁명파. 그러나 대다수의 신진 사대부들은 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유학의 기본 모토는 충성입니다. 효도도 충성이고 인간으로서 지켜야 될 신뢰나 예의를 지키는 게 인간의 도리를 다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유교잖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나를 뽑아준 임금, 그 임금이 우리한테 계속 월급 주고 우리를 먹여 살려줬는데 그 임금을 배신하느냐? 임금을 배신하는 것은 군사부 일체인데 아버지나 어머니를 배신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알겠어요? 이렇게 충을 중시합니다. 효를 중시하듯이. 그래서 대다수의 신진 사대부들은 온건파였어요. 고려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잘못된 부분들은 수선해서 쓰자, 좀 개혁을 하자, 완전히 들럽지는 말자. 이게 뭐라고요? 온건 사대부. 그죠? 온건파 사대부가 다수였습니다. 항상. 알겠죠? 되게 다수예요. 지금도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 나라가 지금 헬조선이라고 하는데 이거 없애버리고 새 나라를 세울까요? 라고 하면 찬성하는 사람 몇 명 안 돼요. 에이,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잘 학교 다니게 해야 되고 남편들이 직장생활 유지해야 되고 지금 이대로가 그래도 괜찮지 않습니까? 안 좋은 게 있다면 좀 고칩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해봐야 겁니다. 항상 그래요. 항상. 그러니까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움직이는 게 운동이잖아요.
이 운동을 할 때는 힘이 들어요. 되게 가만히 내버려두면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경향, 이게 강합니다. 이게 보수예요. 알겠죠? 누구든지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경향은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힘을 써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뭔가 깨짐, 아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쪽으로 가는데 되게 안 가려고 그래. 그냥 이대로가 좋아. 좀 힘들다도 참고 견디지 뭐 이런 게 다수예요. 다수 항상. 시대를 들러엎고 새로운 사회를 창조하고 기존 사회를 정복하려고 하는 이런 거대 담론에서 항상 대다수의 사람들은 기존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딱 넘어가잖아요. 아, 이건 끝났다. 이제 이쪽이다 하면 다 넘어오면 한꺼번에. 이게 대중들의, 다중들의 심리예요. 알겠죠? 그래서 아직은 온건파가 다수파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죠? 자, 이렇게 혁명파와 온건파가 분열된 게 공민왕 뒤에 우왕 때입니다. 우왕 때 이렇게 두 세력으로 나눠지더라. 혁명파를 대표하는 선수가 있었으니 이 사람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혁명파를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였죠? 정도전이죠. 정도전. 그래서 우리가 정도전 드라마를 봤지만 정도전 드라마에 나온 그 남자 주인공 누구였죠? 무슨 죄요? 조재요? 되게 잘하더라고 연기를. 그러니까 뭐랄까 그냥 너무 잘생기고 막 이런 남자 주인공 했다면 그런 미모에 빠져가지고 정도전의 생각과 사상을 구현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이 조지현이라는 인물은 딱 정도전을 하기에 적당히 잘생기고 적당히 그 캐릭터가 연기파고 그래가지고 아주 잘 살려냈어요. 그러니까 그 드라마를 가만히 보면은 조지현이라는 이 인물이 조지현이 아니죠. 정도전이라는 이 인물이야말로 이게 뭐 계속 헷갈려. 나중에는 이성계 그럼 누굴 떠올려요? 유동근이 알겠어요? 이렇게 막 그 왕국 그러면 최수정이 떠오르고 이렇게 된 드라마에 너무 탐닉하면 그런 경향이 생기는데 하여간 그 정도전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돼야 된다고 다 설계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정도전이었어요. 정도전과 함께 꼭 기억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잘 기억하지 않거든요. 근데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주 중요한 경제개혁을 주도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 조준입니다. 조준. 알겠죠? 조준. 그래서 정도전, 조준, 하륜 뭐 이런 사람들이 쭉 있는데 다 외울 필요 없어요. 항상 우리가 대표 선수만 알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혁명파 사대부가 있었다. 온건파는 누가 있었냐? 온건파는 선수를 한 3명 정도 알아줘야 되겠죠? 그죠? 온건파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정몽주입니다. 정몽주. 우리가 이제 가장 잘 알려져 있고 이 사람의 죽음이 너무나 드라마틱했기 때문에 특히 또 유명하죠. 선주교에서. 그 다음에 정몽주 말고도 또 누가 있나요? 예, 이색이 있고 또 길재가 있어요. 길재. 이렇게 삼은이라고 하죠. 그래서 정몽주는 호은입니다. 호은. 왜 내가 이걸 알려주냐면 문제를 풀 때 고급 같은 경우는 정몽주의 글이 나오지 않고 뒤에다가 포은집 이렇게 해서 나와요. 그럼 포은집 이렇게 책 이름만 보고도 아, 이 글은 누가 쓴 거다? 정몽주 거다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으려면 알아둬야 될 만한 게 바로 포은이에요. 퇴계 그럼 누구 했어? 퇴계? 이황이죠. 율곡 그럼 누구 했어요? 이이죠. 이런 식으로 그렇게 그 정도 급으로 유명한 사람들이니까 이름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포은 말고 이색은 목은 이색이죠. 목은. 그죠? 목은. 그리고 길재는 야은, 길재. 이렇게 3은이 있었다. 이들은 조선 건국을 찬성하지 않았어요. 고려 왕조에 충성을 하려는 충성파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죽음을 당하고 제거당하고 살아남아서 시골로 찌그러내려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길재였어요. 그래서 특히 길재의 제자들이 조선이 세워지자 1392년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자 이 조선 건국에 반대하고 여기에 한거에서 적극적으로 한 건 고려의 충신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불태워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죠. 그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고향으로 발대하고 찌그러 내려갔는데 되게 경상도 쪽으로 많이 내려간 사람들이 바로 이 길재의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길재의 제자들이 시골에 내려가서 사대부 무리들이 시골에 내려가서 숲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사림이라고 해요. 알겠죠? 다시 합니다. 온건파 사대부 태반이 시골에 가서 뭐가 됐다? 사림이 됐다. 그러니까 사림의 대빵은 누굽니까?
길제입니다. 길제나 정몽주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율곡이라든지 퇴계이항이라든지 또 그 윗대가리인 조광조란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누구의 제자로 정몽주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이다라고 보면 되는 그런 일련의 흐름들이 있다라는 점. 알겠죠? 뭐라고요? 살인. 그런데 이들은 1392년 조선을 세우기 전에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죠. 1388년 명나라를 치러 갔다가 컴백. 우리는 명을 칠 수 없어. 그리고 작은 나라 큰 나라를 치면 돼. 지금처럼 장마철에 군대를 동원해봤자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활을 쏴봐라 활이 날겠냐? 또 전염병이 돌면 안 된다. 또 남쪽에서 외국가 쳐들어올 위험이 있다. 이렇게 네 가지 사불가론을 제시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성계였어요. 그래서 최악의 주장을 물리치고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압록강 하구에 있죠. 위화도가 그죠? 중국과 우리 한반도 경계인 압록강 하구 거기에 있는 섬이 위화도예요. 거기까지 갔다가 컴백했어요. 이게 바로 뭐라고? 위화도 해군이다. 이 위화도 해군을 통해서 그동안 이거 보세요. 얘들이 다수고 얘들이 쪽수가 적어 소수야. 그럼 힘에서 밀린다는 얘기죠. 그래 안 그래요? 수가 애들이 많고 애들은 소수인데 힘에서 밀렸죠. 그 힘을 역전시킨 사건이 바로 뭐예요? 위화도 해군이에요. 그 힘이란 뭐냐? 군사권과 정치권을 장악했어요. 오케이? 이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어때요? 거의 국민의 대다수가 아이고 이제 이성계의 시대가 end됐네라고 쫙 넘어오면 대중들. 알겠죠? 대중들이 쫙 넘어가요. 안철수가 문재인하고 이렇게 경합을 붙으면서 대통령 후보로 한참 뛸 때는 천정부지로 인기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안철수라는 구세주가 나타나서 우리 대한민국을 구제할 줄 알았어요. 근데 둘이 이렇게 단일화를 딱 하더니 뭔가 좀 석연찮았죠. 그러니까 문재인을 밀어주려면 악수하고 껴안고 나를 지지했던 여러분 전부 다 그 표를 얘한테 주세요라고 막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둘이 이렇게 우리 단일화 했어요. 자기를 미국으로 날아가 버렸어요. 이게 될 일입니까? 이게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그런 석연찮은 분위기 때문에 결국은 그 제대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지금은 뭐 이상한 사건에 무슨 광고비 뭐 12억인가 이 사건에 연루돼가지고 완전히 그냥 점점 존재감이 없어지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시대의 고삐를 딱 잡고 하나 영웅이 된다는 것은 그럴 만한 사건이 있어야 되고 이 사건을 꽉 지나면서 이것을 장악했을 때 힘을 장악했을 때 대중들이 이쪽을 지적해 돼요. 근데 내가 볼 때 안철수는 고삐를 놓쳐버렸어요. 그 중요한 순간에 한 번 대통령을 거르고 문재인을 화끈하게 밀어주고 그 다음을 기약했다면 정말 영웅이 됐을 텐데 아주 그 삐쳐버리는 모습을 다 들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쟤는 벤처기에 올 때는 굉장히 막 화끈하고 사람들한테 주식도 다 나눠주고 젊은들하고 토크할 때는 막 그냥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진짜 중요한 일을 할 때 삐치는구나. 속이 좁구나 이것들. 나라를 다스릴 만한 그릇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지금도 어때요? 지금 내가 볼 때는 대통령 후보라기보다는 벤처 사장 같아요. 그래서 또 주식이나 이렇게 나눠주고 그런 것들을 할 만한 그런 인물이긴 한데 결국은 어떤 과단성 있는 결단할 때는 결단을 내리는 그런 결단력이 좀 부족하고 통이 좀 좁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성계는 그러지 않았어요. 이성계는 머리는 좀 모자라도 결정을 할 때는 그러니까 머리가 모자라니까 이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자기 뒤에서 설계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뭐 가수들 보면 막 가수나 이 기획사에 있는 친구들 보면 되게 잘하잖아요. 나와서 연애. 근데 그거 전부 다 뒤에 써주는 거예요. 기획사에서 다 기획해주고 기획해준 대로 연출을 해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탤런트를 원래 이제 탤런트도 있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잘생겼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이제 대본을 잘 만들어서 이렇게 작가들이 이렇게 해주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잘 풀어내느냐 문제가 있는데 그것처럼 사실 이성계는 그런 덕망이 있기 때문에 좋은 대본을 만들어준 정도전의 대본과 작전대로 나라를 세울 수 있었어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힘을 장악한 것은 위화도 해군이다. 위화도 해군만 갖고 안 됩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 있는 놈들 돈을 다 빼앗아서 없는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일이 필요했어요. 이 나눠주는 일을 누가 했다고요? 조준이 했어요. 그 조준의 그 사건을 뭐라고 하냐면 과정법 개혁이라고 합니다. 과정법. 그죠? 과정법을 공포했어요. 이게 언제냐? 1391년이에요. 결정적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재벌들 돈 다 뺏어가지고 중산층이나 서민한테 쫙 나눠준 겁니다. 알겠죠? 특히 이제 그 당시에는 신지인 사대부한테 이 사람들한테 토지를 나눠줬어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과정법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건 경제권이 넘은 거죠. 경제권. 이거 보세요. 군사권, 정치권, 경제권, 이 세 가지가 넘어온 다음에 드디어 1392년 이성계가 조선을 세웠다. 여러분, 그러므로 조선을 세운 사람은 주인공이 누구라고 볼 수 있어요? 혁명파 사대부 플러스 이성계를 따르던 농민 군사 세력입니다. 이 농민 군사 세력은 누구한테 그동안 세금 뜯기고 맨날 착취당했던 사람들이에요? 권문세족한테. 그죠? 그래서 이들이 힘을 보탰어요. 그리고 이렇게 신흥무인들, 이성계 밑에 있는 군인들이죠. 신흥무인들, 이렇게 세 사람들이, 세 집단들이 조선을 세웠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신진사대부입니다. 신진사대부. 잠깐. 신진사대부, 이들이 조선시대에 가서 뭐가 돼요? 전부 다 문신 관료가 됩니다. 이 문신 관료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문반이라고 하고 동반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신흥무인, 이들이 전부 다 조선시대 관료가 돼서 뭐가 돼요? 무반이라고 하고, 이들을 뭐라고? 서반이라고 하는데, 이들을 묶어서 뭐라고? 양반이라고 한다.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이들이 조선을 끌어가는 주인공인 이유를 알겠죠? 됐죠? 됐죠? 이렇게 조선 사회가 형성되는 과정을 봤어요. 이 스토리가 있어야 그 다음에 조선이 쭉 연결이 됩니다. 알겠죠?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세우는 과정, 이 스토리가 있어요. 휴대폰을 꺼내가지고 찍어도 괜찮아요. 휴대폰을 꺼내놓고 적극적으로 사용하세요. 찾아보기도 하고,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면 휴대폰을 검색해서 찾아보기도 하고 그러세요. 알겠죠? 소리만 무음으로 해놓고요. 소리만 무음으로. 그리고 또 필기를 우리 탁사관이 워낙 잘해주니까 탁사관이 나보다 인기가 훨씬 더 많아요. 성질나 어쩔 때는. 잘했어요. 사실은 그런 콜라보가 있어야 필기도 다 되고 강의를 들어볼 수 있고 또 이런 협력 관계가 있어야 완성됩니다. 강의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선으로 가겠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우리가 고려를 다뤘던 방식대로 조선을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만 하지 말고 다루는 방법을 잘 보시고 아이들한테도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해줘야 차곡차곡 접어서 시대를 정리해야 아이들이 잘 머릿속에 집어넣을 거예요. 늘 기본이 그거예요. 시간, 인간, 공간이에요. 아시겠죠? 시간을 먼저 정리해놓고 거기다가 인간을 집어넣고 이들이 만든 사건이 바로 뭐냐? 이게 바로 역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간, 인간, 공간. 이 시간을 어떻게 나눠가면서 시간을 어떻게 머릿속에 집어넣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하세요. 자, 지금 우리가 보다시피 이제 1392년에 조선을 세웠습니다. 되죠? 누가 세웠다고요? 태조 이성계가 세웠어요. 이성계가. 바로 망하게 만들죠? 바로 망하게 만들자고요? 그럼 언제 망해요? 조선이 언제 망하죠? 네? 1910년에 망하죠. 10년에. 그래서 10년에 대한제국이 망하고 일제 강점기로 돌입했습니다. 알겠죠? 그런데 사실은 조선이라는 이름을 바꾼 적이 한 번 있었죠. 이게 바로 언제냐? 이게 1890 몇 년? 7년. 광무 개혁을 하면서 나라 이름을 뭘로 바꿨어요? 대한제국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고종이 뭐가 됐어요? 황제가 됐습니다. 황제 국가니까 제국이죠. 고종 황제. 그러나 사실은 내용은 똑같은데 껍데기만 바꾼 셈이니까 별반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조선왕조 500년을 1392년에서 1910년까지 이렇게 조선왕조 500년을 딱 늘어놓고 반으로 잘라야겠죠? 반으로 자르려면 누구나 다 알다시피 언제로 잘라요? 그냥 임진왜란이 아니라 1592년 임진왜란이에요. 쉬워요? 어려워요? 무지 쉬워요. 건국이 몇 년이라고? 1992년. 몇 년 뒤에? 200년 뒤에. 너무나 자르기 좋죠. 그 조선은 이렇게 200년 뒤 외란을 기점으로 해서 외란 이전을 뭐라고? 조선 전기라고 한다. 외란 이후를 당연히 뭐라고요? 조선 후기라고 한다. 이렇게 시대를 나눴습니다. 시간을 쪼갰습니다. 그런데 이거 보세요.
조선 전기는 우리가 근세라는 용어를 씁니다. 들어보셨죠? 여러분들도 아마 다 그렇게 배웠을 거예요. 그때까지 다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그죠? 그리고 조선 후기는 근대라고 쓰고 싶은데 근대라고 보기에는 뭔가 좀 껄쩍지근한 부분이 있어요. 원래 근대가 되려면 시민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자본주의가 완성되고 시민혁명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완성돼야 되는데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정치적으로 민주주의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시민혁명이 일어났다는 걸 못 들어봤죠? 우리나라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지도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혁명이 일어난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었다. 조선 후기에. 또 민주주의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우리도 그 민주주의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절대왕정까지 가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 절대왕정과 비슷한 임금이 바로 누구냐? 조선 후기의 영조와 정조입니다. 그러니까 정조종 왕권이 강화돼서 서양 같으면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또는 에스파냐의 펠리페 2세 그리고 프랑스의 누군가 한 명 답을 해줘야죠. 여기서. 프랑스의 루이? 왜 말을 못해요? 죽은 사람 누구예요? 죽은 사람. 단두대에 목이 전에 죽은 사람 누구예요? 16세. 걔는 아니에요. 걔 할아버지 누구예요? 14세 때 최고 태양왕 그죠? 루이 14세입니다. 이렇게 절대왕권이 있어야 그걸 참지 못하고 무너뜨린 게 바로 뭐예요? 시민혁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절대왕정 단계로 완전히 가지 못했지만 비스무리한 누구라고? 영조나 정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영정조 왕권이 강화되고 조선 후기에 중산층이 형성됐는데 그 중산층을 마구 뜯어먹으면 중산층이 들고 일어나서 조선왕실을 타도하고 근대 시민국가를 세웠을 텐데 우리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기 전에 일본 놈들이 와서 조선이 망해버렸어요. 알겠죠? 이런 애석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조선 후기는 서양 놈들이 만들어놓은 역사 시대 구분법에 의해서 근대라고 부르기에는 좀 미흡하다. 그래서 뭐라고요? 근대의 태동기다. 이렇게 근대 태동기라고 얘기합니다. 근대 태동기. 됐죠? 자, 그래서 근세는 근대적인 요소와 중세적인 요소가 혼재되어 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전히 중세 고려와 비슷한 면도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이 세 자를 따오고 그보다는 더 역사가 진전된 근대적인 요소도 있다. 여기서 따가지고 근세라고 합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서양도 근대가 되기 전에 르네상스, 신학로개척, 종교개혁 이런 일이 있었죠. 그때가 바로 뭐예요? 근대로 넘어가기 직전에 근대의 여명기, 근세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도 조선 전기가 되게 그런 시기였다. 근대적 요소와 중세적 요소가 혼재된 시기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다시 조선 전기를 또 둘로 나눕시다. 1392년 태조 이성계가 나라를 세우고 그 뒤 조선 왕조가 체제가 완성된 것은 똑같아요. 어느 임금이라고? 성종 때였다. 성종 때. 아시겠죠? 성종 때. 성종 때 탁상 사무실 아세요? 사무실 밑에 3층에 이거 2개 만든 이거 갖고 가서 이 사람이 탁사관이에요. 그래서 고려도 성종 때, 조선도 성종 때 한 나라 체제가 완성될 때 임금 시호가 묘호가 성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성종 때 나라의 체제가 완성됐다. 여러분 보세요. 성종 때 무엇으로 고려는 무엇이 고려의 체제 정비를 나타내는 문서라고 그랬어요? 시무 28조라고 그랬죠. 조선은 성종 때 바로 이것이 완성 반포됐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 헌법이에요. 헌법. 지금의 헌법처럼 조선시대 헌법은 뭐였어요? 경국대전이에요. 이렇게 조선시대는 경국대전이라는 헌법이 조선의 법전이 완성 반포되었다. 아시겠나요? 그런데 지금도 이제 우리가 헌법을 개정하자는 논의가 지금 한창 진행 중이잖아요. 내가 볼 때는 아마 이렇게 논의가 계속 되다가는 헌법 바꿀 겁니다. 바꾸게 될 거예요. 점점 여론이 비등해져가지고 그래 바꾸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조선시대에도 헌법을 완성시키기까지 한 100년 걸렸어요. 한 100년 걸렸어요. 이게 다 됐는데 여기까지 한 100년쯤 되잖아요. 그래서
태조 이성계 때는 아까 얘기한 정도전이 만든 조선 경국전이라는 법전이 있었어요. 이게 정도전의 기본 설계도입니다. 아시겠나요? 태조 이성계 때는 정도전이 뭘 만들었다고? 조선 경국전. 근데 이름을 잘 꽂아보세요. 조선 경국전 이름 한번 잘 꽂아보세요. 이게 거의 다 경국대전하고 비슷한 걸 느끼죠, 이름 속에서. 그죠? 이름 속에. 근데 이걸 변형시켰어요. 왜냐하면 정도전 생각은 원래, 정도전 생각은, 야, 우리 왕 연예인이야. 완전 이성계 연예인뻘이잖아요. 황건적과 싸우고 왜구를 붙이고 그래서 국민들한테 인기는 엄청납니다. 엄청나겠죠? 아, 모르세요? 일본하고 싸워서 골 한 골만, 축구 선수가 한 골만 집어넣어도 영웅이 되잖아요. 근데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하는데 그 일본 놈들을 몰아냈으니까 이성계는 영웅이 아니에요. 국민들의 영웅입니다. 그야말로 이성계 하면 그냥 전국을 주름잡는 그런 대스타예요. 근데 머리가 나라를 나쁘진 않아요. 싸움도 잘하고 머리도 웬만큼 있지만, 그러나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들은 마음을 헤아리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눈물을 닦아주고 하려면 정말 세심한 배려나 큰 통이 필요한데 그러기에는 좀 모자란 점이 있으니까 이성계를 위해서 정도전이 설계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 정도전 때는, 고맙습니다. 정도전 때는 이런 나라를 그렸어요. 이런 나라가 가장 이상적이야 라고 생각했어요. 야, 왕은 그냥 상징적인 존재야. 왕의 권한보다는 공부를 많이 하는, 양심이 똑바른, 성리학을 아는, 인간이 무엇이고 인간의 도리가 뭔지를 공부한, 누가요? 신하들이 권력을 더 많이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이건 뭐라고? 왕권보다 누구한테 더 힘을 실어줬다? 신권에.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아주 그 재상들의 권한을 강화시켜 놓는 그런 법전이 조선 경국전에서 구현됐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건국 초에는 태조 이성계 때는 정도전의 조선 경국전에 의하면 왕권보다는 신권을 강화시키는, 그래서 신하들 중심의, 재상들 중심의, 신진 사대부 중심의 그런 나라를 세우려고 했어요. 내가 볼 때 이게 괜찮았었어요. 이대로 갔다면 우리 조선은 훨씬 더 선진국가로 빨리 갔을 텐데, 이걸 가만히 듣다 보니까 그 아들이 누가요? 태조 이성계 아들이 누가? 태종 이방원이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완전히 웃기는 놈들이야. 아버지는 들러리고 쟤네들이 다 헤쳐먹게 생겼어요. 그러니 이 이방원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방원은 머리도 좋습니다. 아버지를 도와서 조선을 세우는데 공을 세웠고 정도전만큼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알겠죠?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완전히 그냥 왕실이, 이씨가 들러리 속에 생겼어요. 그래서 얘를 제거하고, 누굴 제거하고? 정도전을 제거하고. 우리는 들러리냐? 우리는 들러리가 아니다. 이 나라는 누구 나라냐? 이씨 나라여야 된다 라고 요걸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왕권을 강화시키고 신권을 약화시키는 쪽으로 됐죠? 알겠어요? 이렇게 신하들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때 도입된 아주 중요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육조 직계제였어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이호애 병형공 이렇게 행정을 움직이는 6개 파트 신하들은 재상들한테, 그러니까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그 재상들 중심의 정치가 그 누구예요? 정도전 때 신권 중심의 정치죠. 근데 그 재상들을 빼버리고 다이렉트로 임금한테 직접 육조가 보고를 해라. 임금도 신하들한테 보고할 때는 재상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장관들한테 직접 할 테니까 너희들이 행정 실무를 담당해. 이런 식으로 말이죠. 육조를 임금하고 바로 연결시켰어요. 이렇게 되면 왕권이 어떻게 된다고? 왕권이 어떻게 된다고요? 강화된다. 알겠죠?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으로 간 게 아닙니다. 지금 다시 왕권을 강화시킨다는 것은 저 고대 때나 그러니까 장수왕, 광개토왕 이럴 때의 나라나 마찬가지인 셈이에요. 역사는 항상 이렇게 앞으로 가지 않아요. 앞으로 잘 가다가 뒤로 후퇴했다가 또 앞으로 가고 이렇습니다. 그죠? 이런 것처럼 지금 신하들의 권한이 점점 강화되고, 생각해보세요. 해겔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역사의 진전이란 인간 자유 확대 과정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고대는 누구만 자유로워? 왕만 자유로웠어요. 중세는 누가 자유로워요? 귀족들이 자유로웠어요. 근대는 누가 자유롭죠? 시민들이 자유로워요. 에브리 시민들이 다 자유로운 그런 시대라야. 그러니까 결국 역사가 이렇게 진전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예요? 자유가 점점 확대돼가는 과정이다. 그 말을 뒤집어 말하면 권한이
한 사람에서 여러 사람한테 나누어져야, 권한이 나누어져야 역사가 진전된다라고 본 사람이 누구라고? 헤겔. 이게 꼭 맞는 건 아니지만 헤겔적 관점에서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을 봤을 때 왕에게 권력을 몰아주면 안 됩니다. 왕의 권한을 좀 내려놓고 우리 재상들, 머리가 있고 도덕을 알고 인륜지사를 알고 백성들을 잘 살필 수 있는 공부를 많이 한 신하들이, 신제의 사대부들이 권력을 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걸 다시 뒤집은 게 누구라고? 태종 이방원. 그래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굴린 거랑 마찬가지고, 그런 비정상적인 제도가 바로 뭐냐? 육조직계입니다. 이게 많지가 않아요. 조선시대 왕 27명인데 이 중에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이렇게 역주행시킨 사람이 딱 두 사람밖에 없으니, 한 사람은 누구라고? 태종 이방원. 그리고 또 한 사람 누구예요? 세조 수양대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들이 시험에 잘 나올까 안 나올까요? 잘 나옵니다. 정상이 아니고 비정상이니까 잘 나오죠. 그래서 세조 때가 되면 또 이런 일이 생긴다. 그죠? 그런데 그렇게 가기 전에 이거 보세요. 태종의 아들 누가요? 세종 때가 되면은 다시 이걸 바로 잡았죠. 역시 우리 세종 임금은 역사의 역주행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자기 아버지가 했던 일을 다시 다 수정합니다. 그래서 아니되옵니다. 왕의 힘과 신하들의 힘은 서로 경합이 붙거나 서로 싸우는 관계가 아니라 뭐라고? 비등비등 서로, 요즘 한참 얘기하는 뭐가 될까요? 협치. 그죠? 소통과 대화를 통한 협력관계, 콜라보. 그죠? 이걸 추구한 게 바로 누구예요? 세종 임금이에요. 세종 때는 이렇게 법전을 다시 뜯어고쳤어요. 그래서 세종 때는 왕권과 신권의 균형과 조화입니다. 알겠어요? 왕권과 신권의 뭘 중시했다고요? 균형과 조화를 중시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선시대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딱 이 사람한테만 이런 표현을 씁니다. 문제에 딱 이 말이 나오면 무조건 세종이에요. 뭐라고 나오냐? 모범적인 유교정치, 이런 표현이 나오면 세종 한 사람밖에 없어요. 알겠죠? 모범적인 유교정치를 구현하려고 했다. 그 내용은 뭐냐? 왕의 권한과 신하들의 권한을 적절하게 조화하고 신하들한테 많이 내려놓습니다. 다 줬어요. 야, 외교 문제하고 군사 문제하고 사람들 관리를 임명하는 인사 문제만 내가 하고 나머지는 너네들이 다 해라. 알겠어요? 제가 볼 때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렇게 돼야 돼. 대통령은 외교, 국방, 아주 중요한 국가 원수로서 지위 이런 것만 누리고 나머지는 어때요? 나머지는 아래 것들이 다 하도록, 알겠어요? 다 국무총리나 이런 사람들 다 내려놔야 됩니다. 아마 지금 헌법 개정의 방향이 그런 쪽으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낮추고 이혼 집정문제라든지 뭐냐면 또 한 번만 대통령 해먹는 그런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중임으로든지 4년으로 줄여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논의가 될 거예요. 되게 중론이 지금 그렇게 모아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그런 쪽으로 와야 권력이 한 사람한테 집중되면 비민주적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다 더 민주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쪽이 맞는 방향. 세종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기 아버지의 절대 권력을 무너뜨리고 자기가 다 스스로 내려놓고 신하들한테 권력을 나눠줬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죠. 세종의 아들이 누구였어요? 문종이었어요. 병약했죠. 문종도 굉장히 머리가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임금 이름에다가 문종 이렇게 문자를 쓰는 경우가 흔치 않아요. 그 문자 들어간 임금들은 되게 공부를 잘하고 천재기가 있고 창의적이고 글을 잘 쓰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문종도 세종 임금이 했던 일에 거의 한 3분의 1 정도는 자기 아들 문종이 다 도와줬어요. 한글 창제며 악학개관을 만들고 뭐라고 이런 전부 다 아들 문종이 도와줬는데 아들도 경무에 시달렸어요. 이러느라고. 그래서 병약하고 왕이 된 뒤에, 세자로 있다가 왕이 된 뒤에 2년 만에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죽어버리니까 아버지가 겨우 왕도 죽었는데 세자인 누가요? 어린 단종이 6살밖에 안 됐는데 얘가 지금 12살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왕노릇을 제대로 할 준비를 미처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단종이 왕이 되자 단종 때는 세종 때 키워졌던 집현전 신하들이 마구 단종을 기어먹었죠. 왕이 어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왕권보다 뭐가 강했다고? 신권이 강하죠. 이게 바로 누구냐? 집현전 신하들입니다. 되게 대표 선수가 김종서죠. 김종서, 황보인 이런 사람들인데 이 집현전 신하들이 왕이 어리다는 이유로 왕을 뒤에서 다 배후 조정했어요. 완전히 리모컨 통치한 겁니다. 우리가 이 리모컨 통치라고 하지 않고 그 당시 리모컨이 없었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
황표정사라고 말로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요? 황표정사. 글로 다 써졌어요. 전하 아침 회의 때 가서 이 사람을 병적판사로 임명하세요. 이 사람을 사관원 누구로 임명하세요. 라고 다 써줬어요. 그리고 노란색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쳤어요. 중요한 표시. 누가요? 집현전 신하들이. 그러니까 이건 뭐야? 완전히 그냥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앞에 다 써놓고 읽는 것처럼 연설할 때 굉장히 막 연설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프롬프트라고 그러죠. 이거 프롬프터 양쪽 2개 딱 써놓고 그거 읽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뒤에서 누가 조종하고 있던 느낌이 팍팍 들어요. 그 질문을 몰라. 그러니까 질문을 일치 안 받아. 기자 의견이 없어요. 발표하고 그냥 끝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무식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모시겠다는 것을 아주 피부로 느껴요. 외국 가서 그냥 영어 엄청 잘한다고 다 읽고 영어하고 그러는데 영어로 한마디 물어보면 피드백이 안 돼. 뭐라고요? 뭐 이러겠죠? I beg your pardon? 뭐 이런다든지.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 사람들이 왕을 능멸하는 일이 발생하자 그 삼촌 세종 임금의 누구죠? 아들이죠. 이 단종의 삼촌이죠. 그 삼촌이 뺏어버렸어 왕위를. 그래서 세조 때 다시 이런 일이 발생했죠. 왕권을 강화시키고 대폭 다시 신권을 약화시키고. 이거 보세요. 세종 때 이렇게 재산권을 대폭 나눠줘서 그 의정부의 기능을 강화시켰는데 이것을 의정부 서사제라고 해요. 말로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요? 의정부 서사제. 어머니 시대에는 나오지 않았던 용어입니다. 알겠죠? 요즘 애들은 다 배워요. 그러니까 좀 잘 기억해주세요. 뭐라고요? 의정부 서사제. 그 내용이 뭐냐? 여의정, 좌의정, 우의정, 의정부의 권한을 대폭 다 줬어요. 알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뭐라고? 왕이 직접 육조를 통할하던 것을 육조를 직접 왕이 다이렉트로 지배하는 것을 누구한테? 의정부 애들이 서로 의논해서 결정해서 나한테 보고만 해라. 이런 식으로. 알겠죠? 이거 뭐라고요? 의정부 서사제. 그 의정부 서사제에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뭐라고? 육조 직계제입니다. 그래서 없었던 육조 직계제를 다시 부활시켰어요. 육조 직계제. 우리 조선왕조 500년 동안에 육조 직계제가 시행된 임금이 누구라고? 세종건. 또 한 사람 누구라고? 세조밖에 없으니 시험에 낼까 안 낼까? 잘 나온다고 그랬죠. 육조 직계제 이렇게. 자, 여러분 봐보세요. 결국은 태조 이성계가 나라를 세운 이후 드디어 이제 여기까지 한 100년 걸렸습니다. 그러다가 성종 때가 왔죠. 성종 때. 이 과정이 어때요? 엎치락 뒤치락이에요. 왕권을 강화시켰다가 신권을 강화시켰다가 다시 왕권을 강화시키고 다시 왕권과 신권을 조화를 깨하고 다시 또 왕권을 강화시키고 이렇게 갈등과 그죠? 대립과 이런 것을 조정하는 그런 과정을 100년을 겪었어요. 그러다 성종 임금이 드디어 결론을 내립니다. 자, 봐라. 우리가 여러 가지 모순 갈등을 겪었는데 경험해보니 할아버지 세종 때 만든 이게 가장 좋은 시스템이다. 아예 뭐예요? 법으로 정해버리자 라고 했죠. 그래서 법으로 완성시킨 게 바로 뭐라고요? 경국대전이고 이 경국대전이 계속 쓰입니다. 이제 안 바뀌어요. 언제까지? 영조 때까지. 경국대전이 이거 보세요. 15세기에 만들어진 경국대전이 언제? 18세기까지 몇백 년 동안 써요. 영조 때 비로소 경국대전은 속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할까요? 속대전이라고. 쉬워요? 어려워요? 아주 쉬워요. 알겠죠? 그리고 그 속대전 다음에 그 손자인 누가? 정조가 한 번 또 바꿔요. 이거 대전, 속대전이 좀 너무 낡았어요. 사회가 얼마나 빠른 템포로 변하는데 그때는 이제 막 신학이 들어오고 사회가 너무 발전하고 상공업도 지르고 그러니까 정조가 그 실정에 맞게 헌법을 바꿨죠? 이게 바로 뭐냐? 대전 통편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또 서양 물결이 마구 들어가지고 대원군 때는 막 정신없었어요. 흥선대원군이 다시 한번 또 바꿔. 이게 뭐라고요? 대전 회통이에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뭐 어려운 표정을 짓고 있어. 다시 해보세요. 해줄게. 맨 처음에 뭐라고? 경국대전. 속편이 뭐라고? 적지 마세요. 적으면 잊어먹어.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쉬우니까 머릿속에 집어넣어. 맨 처음에 만든 게 뭐라고요? 경국대전. 경국대전 만드는 게 순탄하지 않았죠?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막 그 만들어낸 결론이 뭐라고요? 경국대전. 그리고 한참 뒤에 영조 때 속편 뭐가 나왔다고? 속대전. 그 다음에 정조 때 뭐? 대전 통편. 흥선대원군 때 뭐? 대전 회통.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경국대전, 속대전, 대전 통편, 대전 회통.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뭔가 메커니즘이 보이지 않으세요? 경국대전의 속편, 속대전.
앞에 나온 게 통, 뒤에 나온 게 회. 통이 빨라요? 회가 빨라요? 통이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순서로 다 잡았어야 되는데.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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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조선은 헌법을 몇 번 바꿨다? 결국은 경국대전, 속대전, 대전 통편, 대전 해통 이렇게 대원군 때까지 오면서 4번 바꿨다. 이렇게 쫙 잡아져 버리죠. 알았죠? 여기서 끝내버리면 애들이 나중에 공부하다가 또 대전 통편 나오면 이거 연결시키기가 힘드니까 경국대전 한 번 나오면 경국대전 변해서 뭐가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에 다 끝내져 버리세요. 이게 체계화예요. 이게 날리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입니다. 알겠어요? KMS라고 줄여서. 알겠죠? 그러니까 체계화된 지식은 되게 오래가요. 그냥 하나씩 낱개로 있으면은 이거 보세요. 이거 여러분들 아주 쉬운 거예요. 이거 원소기호 H가 뭐예요? 국사 시간에 별걸 다 하죠? 수소죠, 수소. 그죠? O는 뭐예요? O는 산소죠. H2하고 A하고 결합되면 뭐예요? 물이죠, 물. H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수소 보입니까? 산소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물 보여, 안 보여요? 구체화돼서 보여요. 분자가 이렇게 결합돼서 하나의 물 분자가 되면 보여요. 먹을 수 있고요, 우리가. 알겠죠? 지식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경국대전 하나만 딱 넣으면 이게 날아가 버려요, 그냥. 근데 경국대전 말고 무슨 대전? 속대전. 그 뒤에 또 바꿔서 뭐? 대전 통편. 그 뒤에 또 바꿔서 뭐? 대전 해통. 이렇게 딱 하나로 묶어지면 아하, 조선의 법전이 이렇게 변해서 여기까지 왔구나라고 딱 집어넣으면 애들이 안 집어먹어요. 알겠죠? 이건 뭐라고? 날리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식을 체계화시키고 잘 관리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 관리 능력을 키워주는 게 공부시키는 거예요. 암기시키고 이거 외워 경국대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알겠죠? 어떻게 내 머릿속에 어떤 지식이 체계적으로 들어가느냐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계속 몇 번씩 강조하는 게 시간을 넣는 법도 시간도 그냥 쫙 무조건 올라가지고 반 적자 적은 거 또 적고 해서 차곡차곡 집어넣고 나중에 쫙 펼쳐서 보고 다시 또 집어넣고 이거 몇 번은 뭐 안 적어요. 왜냐? 시간 자체도 체계화되기 때문이죠.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조선 건국 이후 경국대전까지를 쫙 봤어요. 성종 때 이게 뭐라고요? 조선 초기라고 합니다. 조선 초기. 됐죠? 쉬었다가 중기 이후 조선 후기까지 또 보겠습니다.